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된 가운데 후속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유행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최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안보가 보장된다면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5차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신형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화성 17형 발사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 등을 막기 위해서 화성 15형을 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제주도 등 남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에 차차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걸로 예상됩니다. 안 위원장은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는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미 총리 후보들을 추천해서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인사검증팀에 넘겼고 현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중요 발표가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3일 총리 후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임종윤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분위기는 좋았지만 예민한 내용은 모두 실무 협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예비비와 추경안 집행 등 실무 라인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곧 후속 논의에 들어갑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가장 늦게 마주 앉았지만 가장 오래 대화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얼굴 붉힐 일은 없었지만 통큰 합의 또한 없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현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언제 집행하게 될지입니다. 당선인 측에선 하루가 급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하되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보 공백 등 청와대에서 제기한 우려가 없는지 꼼꼼하게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양측 실무 라인이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번 주에 바로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당선인 측은 군 출신 참모만 100명이 넘는다면서 걱정대로 잘 검토해 물 샐 틈 없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먼저 예단해서 혹은 먼저 앞서 나가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실무 협의의 조율 결과에 따라서 추후. 코로나19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회동에서 구체적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실무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집권 전에 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실무선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2차 추경으로 50조 원을 강조했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서 축소 조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협상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추경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소통하자고 다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을 앞당겨서 본격적인 수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새 원내대표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공수교대를 앞두고 처음 대면한 자리,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3월 임시회기에 가능한 입법 성과를 내보자고 뜻을 모읍니다. 공통부모부터 먼저 좀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고 추경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또 완전하게 보상하는 일에 착수하면 좋겠다. 어차피 민생 문제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지고 있는 목표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을 열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웃으며 상견례를 마쳤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부터 2차 추경, 정부 조직 개편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법 개정까지 하나하나가 뇌관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역시 공통된 약속이라며 마지노선을 못 박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돌려드리는 통합의 정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노선은 4월 5일 본회의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청와대의 알박기 인사와 대선 불복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한다는 뼈있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3년 2개월이나 끌어왔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 간 삿바 싸움이 이미 시작된 데다 민주당도 새 원내 지도부를 꾸린 만큼 서둘러 바통을 넘겨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거는 다음 달 8일로 4선의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3선의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 윤재옥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거대 야당에 맞설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까지 선출되면 2차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한 인사청문 전국, 6월 지방선거까지 본격적인 국회 내 힘겨루기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인수위 산하 부동산 TF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수위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단기 방안이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대한 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올해 하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살피겠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인수위는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 등록제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등록 민간임대는 공공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건설 임대 공급을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임대 공급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는 것이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부동산 TF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만큼 어떤 정책이 구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3개 기관의 분과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오늘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 후보군 초안을 기조분과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다음 주 정도까지 1차 후보군을 추려서 분과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종 후보군을 추려가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오늘 오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독소 조항으로 규정해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법 24조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이나 경찰과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주고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무조건 통보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여가부 개편과 관련해 여성단체 연합과 여성유권자연맹, YWCA 연합회 등 여성사회단체 3곳의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와 부산 엑스포 유치 TF 그리고 청년 소통 TF가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고진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장이 팀장을 맡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TF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청년 소통 TF는 장해찬 대통령 당선인 청년 보좌역이 단장을 맡습니다. 특히 청년 소통 TF는 인수위 홈페이지의 정책 제안 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 제안을 선별하고 주 2회 우수 사례를 발굴해 윤 당선인의 SNS나 인수위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릴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표본조사 대상을 대폭 늘려서 실시하고 4차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60살 이상 고령층 감염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표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됐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은 나타내진 않았고 새 정부 들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업무보고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적시했지만 법무부 직원들의 경우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해선 폐지까지 포함해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41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8만여 명 많은 규모로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1%가 수도권에서 나왔으며 경기도가 11만 6천여 명, 서울이 8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34만 4천여 명이었으며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던 확진자 수가 주 중반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는 279곳인데 여기에 더해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보겠다고 신청하는 모든 병의원이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확진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황당한 제보가 저희 취재진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 검사와 약 처방까지 받은 건데요. 병원도 또 방역당국도 본인이 알리기 전까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시험관하기 시술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을 찾은 오모 씨.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 지원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오 씨가 확진자인 것 같다며 갑자기 다른 방으로 보내 격리 조치한 겁니다. 하지만 오 씨는 지난 14일 난자 채취를 위해 PCR 음성 확인서를 받은 뒤로는 검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그 확진 그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의심 아닌 의심을 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질병청에서가 보낸 창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확인을 해야지 여기 자체 병원에서는 이거는 처리해드릴 수가 없다. 결국 임신을 위해 복용해온 약 처방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확인했더니 본인이 광명시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양성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안 했다는 것도 1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짝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지 않게 빨리 대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YTN 취재 결과 광명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건 오 씨와 5살 차이 나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다른 오 씨는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전화 진료로 약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23일 날 내원해서 확진 받으신 거고 3월 26일 날 전화로 제가 한 보통 3일 정도 있다 전화를 연락을 보통 드리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유는 병원의 실수. 79년생 고양 시민 오 씨가 지난 2004년 광명시에 살 때 해당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병원이 84년생 오 씨 접수를 하면서 예전 오 씨로 착각한 겁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발생 신고할 때 주민번호를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84년생 오 씨도 뒤늦게 다른 사람으로 등록된 걸 알아채고 보건소에 정정 요청을 했지만 병원 시스템에는 반영이 늦어 다른 오 씨가 피해를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려주고 수정을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 병원 실수를 찾아낼 시스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정 요청도 늑장 반영이 된 겁니다. 의료법상 단순 실수는 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오 씨처럼 병원 실수로 확진 여부가 잘못 입력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서 일단 신고하면 이를 일일이 검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 실수로 생긴 일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방역당국의 확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그룹 BTS 멤버 정국이 미국 그래미상 시상식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정국이 현재 가벼운 인후통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앞으로 미국 일정에 참석할지는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BTS 멤버인 제이홉도 코로나19에 확진돼서 미국 출국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접종일로부터 최소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미국인은 4번째 백신 주자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29일 2차 추가 접종을 허가한 이번 결정은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소집 없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동서로 분단의 봉쇄를 하고 있는 상하이시가 동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봉쇄된 동쪽은 인적이 끊겨서 적막한 상태지만 금요일부터 봉쇄 예정인 서쪽에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황푸강을 중심으로 상하이 동쪽으로 가는 다리와 터널이 모두 차단됐습니다. 월요일 새벽 강 동쪽이 봉쇄된 뒤부터 입구마다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배치됐습니다. 봉쇄된 동쪽의 고층 빌딩들도 입주사들의 출근이 금지되면서 대낮인데도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동서로 연결하는 다리는 텅 비었고 동쪽의 도로 위에는 차들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我的感觉慢了点，就是慢了点，应该早点动作就好了就。 하지만 아직 봉쇄되지 않은 상하이 서쪽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금요일부터 봉쇄가 예고되자 시장마다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야채를 비롯한 신선식품 판매대는 물건이 동이 났습니다. 这后面我今天出来买点菜，你看跑上去一点菜都没有了。 봉쇄가 워낙 기습적으로 단행돼 식자재는 유통 자체가 일시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상인들은 상하이의 일부 농수산물 도매 시장들도 폐쇄됐다고 말합니다. 今天因为批发市场放料好多个，批菜的都在马路上，有的人也不敢进。假如我们进回来了，菜市场封掉了，我们这个就完蛋了。 그나마 시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서쪽 지역이라 해도 감염자가 발생한 아파트는 임시로 벽을 둘러쳐 주민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하이에는 매일 20-30%씩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도시가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어젯밤 충남 아산 냉장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주변 공장과 재활용 선별장에 불이 번지는 건 막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부지 전체를 휩쓰는 시뻘건 불길.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건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은 어젯밤 9시 20분쯤 충남 아산의 냉장고 공장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막 솟구쳐 올랐었거든요, 연기하고. 아마 진화하면서 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폐기물 선별장과 다른 공장도 가까이 있어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던 상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360명과 장비 40여 대를 동원해 연소 확대를 저지했습니다. 저녁 7시쯤엔 광주광역시 봉선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된 승용차 앞쪽에서 불이 났지만 관리인이 빠르게 발견한 덕에 번지진 않았습니다. 가드레일은 넉마가 됐고 트럭 한 대가 도로 위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 평택 포승읍에서 25톤짜리 레미콘 트럭이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레미콘이 1차선으로 오면서 이제 가드레일을 계속 훑어가지고 1, 2차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것 같아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같은 방향끼리 가던 차끼리 실수로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 청와대는 옷을 사는 데 국가 예산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억 원에 가까운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표범 브로치가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이 170여 벌이고 액세서리는 2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 옷값 논란은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더 확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뒤로는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임기 종료 이후에 그 사들인 그 장신구, 그다음에 옷, 핸드백이 있으면 핸드백, 신발 이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 선전에 가까운 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옷값의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과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된 표범 브로치의 경우에도 모양을 보면 명품 브랜드 제품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상과 액세서리를 사는데 사용한 사비 규모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옷값 논란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는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좋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5차 협상 이후 양국에서 정상회담이 거론될 정도로 이견이 좁혀졌는데 러시아는 키이우 등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은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곧 답변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конструктивно. Мы получили предложение со стороны Украины для рассмотрения понятн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ную их позицию. 우크라이나는 중립 북한을 받아들이고 외국 군사 기지를 유치하지 않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대신 안보 보장국이 나토처럼 유사시 자동 개입하는 안보 보장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Німеччина, Польща, Алманія, Полонія і в тому числі договір буде відкритий для приєднання будь-яких країн. Katılıma açık olacak. Ключове в цьому ще раз підкреслюємо.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크림반도의 지위에 대해 러시아와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Ми вважаємо, що вже у нас достатньо напрацьовано матеріалу для того, щоб зробити можливу зустріч президентів України та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Надіслали також таку пропозицію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Чекаємо від них відповіді. 러시아는 회담 직후 키이우와 체르니우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и создания необходимых условий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вед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и достижения конечной цели. 러시아는 다만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전선과 한 달 가까이 포위 공격 중인 마리우폴 등에서의 군사 활동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진행 중인 러시아가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지켜볼 거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요국 정상과 대화했다고 확인했고 백악관은 4국 정상들이 러시아 제재를 지속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며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안보 지원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오후 5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다만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 생산적인 협력을 해나갈 거라는 확신을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30년까지 하나만 남기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오히려 늘려서 원전 비중을 25% 이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2025년까지 폐쇄할 방침이던 원전을 10년 더 가동하겠다고 밝혔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했던 ICBM을 화성 17형이 아니라 화성 15형인 걸로 결론냈습니다.
실제로는 화성 17형 발사에 실패한 뒤 불안한 민심을 달래려고 기만책을 썼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국방부는 그러나 국회 보고에서 비행 특성과 그림자, 기상, 기술적 요소 등을 토대로 화성 15형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실제 발사된 화성 17형은 발사 후 수킬로미터를 상승한 뒤 폭발했고 이로 인해 불안해진 민심을 달리기 위해 화성 15형을 쏘고도 화성 17형을 쐈다고 선전했다는 겁니다. 낮은 높이에서 이게 폭발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평양 상공이다 그 얘기는 안 했고요. 예, 안 했고 폭발해서 파편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했어요. 예. 국방부는 또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맞서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다음 날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F-35 알파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지상 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조만간 미국 하와이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대북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미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망료장과 함께 한반도 및 영내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4월 중 정치 행사와 연계해 화성 17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의 공사가 끝나면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9일 백악관에서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서 물러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 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과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일본의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239종의 검정 결과를 보면 그동안 교과서에 종군 또는 일본군 위안부로 실렸던 내용은 위안부로 대체됐고 강제 연행은 동원으로 변경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식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은 역사를 제외한 사회 과목 교과서 12종에 모두 실렸고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최영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원스톱 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상담부터 고소, 심리치료는 물론 피해 영상물 삭제까지 한 곳에서 지원합니다. 고수본 기자입니다. 2년 전 채팅앱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된 20살 A씨. 한동안 대화를 나누고 일상 사진을 주고받으며 친해지자 남성은 점차 수위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자 그 사진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부모님, 친구까지 거론이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지지 동반자 서비스를 알게 돼 경찰 고소부터 심리 지원까지 큰 도움을 받았지만 영상물이 유포됐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뒤져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생각하는 게
죽거나 1년에 10,000건 가까이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4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심리 치료까지 통합 지원하는 안심 지원센터를 엽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영상물 삭제 지원도 함께합니다. 경찰청이 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지자체 최초로 AI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물 삭제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AI 딥러닝을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는 기능까지 이제 실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구제에 정말 빠른 속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24시간 신고 상담이 가능한 직통 번호와 아동 청소년 피해 지원을 위한 메신저 채널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피해 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최종안에는 1년에 300일 이상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게 한 이른바 미래 간병비 항목이 추가됐지만 그동안 피해자 단체가 요청해왔던 유가족 지원금 상향과 태아 피해자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정은 피해 판정 대기자를 포함한 조정 대상자 7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석 달 안에 동의해야 성립됩니다.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 보장을 촉구하면서 매일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한 후 인수위 요청에 따라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매일 아침 8시 서울 경복궁역 승차장에서 한 명씩 삭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장현 측은 인수위가 다음 달 2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충남 부여경찰서는 심야 시간에 자동차 공업사에 침입해서 수리를 위해 맡겨놓은 차에서 30여 차례에 걸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업사에 수리하는 차의 문을 편의상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K-팝 역사에 또 한 번 기록을 썼습니다. K-팝 아티스트가 이 차트 1위로 오른 건 BTS와 슈퍼엠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K-팝 대표 주자로서 확고한 존재감과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 내리는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5도, 대전 5.3도, 광주는 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8도, 대구와 광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포근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바짝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유행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최대 10명,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총리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된 가운데 후속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안보가 보장된다면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이걸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41만 4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8만여 명이 많은 규모로 절반 이상인 53%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확진자는 평균 34만 4천여 명이고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던 확진자가 주 중반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진 60살 이상 고령층의 확진 비중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살 이상 고령층의 발생이 정점과 비교했을 때 조금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전체 감염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 이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상대적으로 일찍 3차 접종을 받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도 골절이나 다른 기저질환 치료 등을 동네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진자 외래 진료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감염병 1급인 코로나19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원에서 골절이나 외상 등 다른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진자 진료를 원하는 병의원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진료 시간이나 공간을 구분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동네 병원에 사전 예약만 하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확대해가는 과정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결핵이나 홍역 등이 속한 2급 감염병이 되면 환자 격리 의무나 치료비 지원은 일부 질환에만 국한됩니다. 1급을 2급으로 낮추는 게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한 2급으로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치료비는 다 본인이 부담하고 공가 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만큼 환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2등급으로 완화하게 되면 결핵처럼 일정 기간, 치료 기간 동안에는 선전특례를 적용하시게 되면 치료비의 부담을 충분히 들 수 있고 방역당국은 위중증 규모와 신종변이 발생 등 위험도 평가해 확진자를 진료할 일반 의료체계 정비까지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의료계 지자체와 코로나19 등급 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총리 후보는 주말쯤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총리직을 고사하겠다는 안 위원장의 입장은 어제 오후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한 자리에서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합당 이후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총리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이미 총리 후보들을 추천해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인사검증팀에 넘겼고 현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중요 발표가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달 3일 총리 후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되지 않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이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고 강조한 만큼 초대 총리는 경제통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기식경제부 장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공약의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예산 편성권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인수위 측이 설명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초 일정보다 닷새 미뤄진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훌쩍 넘겨 끝이 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후 입장 변화도 없다고 분명히 했던 만큼 실제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인수위는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 핵심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의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찬반을 밝히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업무 보고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적시했지만 법무부 직원들의 경우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인수위는 강조했습니다.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시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선별적 공소장 제출 방지 등의 차원에서 폐지까지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지만 실국장급이 참여해 이뤄진 실제 업무 보고는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새 정부에서 폐지까지 거론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 업무 보고 대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 여부 등을 놓고 오늘 여야가 만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대표단의 5차 평화협상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회담 장소인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미하일로 포돌야크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전 보장과 휴전, 전쟁 규범과 관례의 준수 등 평화를 위한 어려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비핵국화 추구 등을 명시한 1년의 제한을 받았다고 러시아 대표단장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 단장인 블라드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회담 뒤 별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지위와 비핵국 지위 추구를 확인하는 문서로 된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포한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2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우에서 군사활동을 크게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로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 뒤 키이우와 체르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일 거라며 이는 즉각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회담 이후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활동 축소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진정한 평화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국방부는 철군 등을 아직 믿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을 이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안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see. I don't read anything into it until I see what their actions are. We'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what they're suggesting. 실무부처의 입장은 더 신중한 태도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어떤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말보다는 행동에 더 무게를 둔다며 즉각 공격을 멈추고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is. There is what Russia says and there is what Russia does. We're focused on the latter. And what Russia is doing is the continued brutalization of Ukraine. 미국 국방부도 러시아가 철군하겠다는 것을 믿을 만한 징후는 없으며 수도 키우이에 대한 위협이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러시아가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제재를 지속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특히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부라도 철수를 확인할 때까지 미국 등 서방의 제재 압박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개나리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춘내 불사춘. 이 말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이 직면한 상황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네,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졌던 삼성전자가 경쟁자는 저만치 앞서가는데 기술력 문제로 GOS 논란 등 한꺼번에 몰려온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정부 예산 절반에 가까운 280조 원의 매출이라는 대성과를 올린 삼성전자의 올해 주주총회. 주총장 안팎에서는 이른바 MZ세대 동학개미와 삼성전자 노조가 최신작인 갤럭시 S22의 강제 성능 제한 기능, GOS에 항의하는 송곳 같은 질문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GOS는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반도체의 발열을 막고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화면 해상도 등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갤럭시 소비자 약 2,000명이 삼성전자가 GOS의 존재를 숨기고 마치 최신의 프로세스를 탑재해서 게임 등을 최고 성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 홍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게임을 하려고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큰돈 주고 근데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버벅거리고 열도 너무 나고 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가지고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GOS 기능을 사용자가 켜고 끌 수 있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사과했지만 소송 참여자들은 경영진의 대처가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갤럭시 모델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슈화되지 않았다며 아이폰 등과 발열 성능을 비교하면서 추가 집단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GOS 논란의 원인은 기술력의 위기이며 기술 혁신보다는 단기 실적 달성을 금과 억적처럼 여기는 기업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기술력에 대한 브랜딩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은 신뢰를 하고 구매해온 것이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이 그에 상응하는 그런 기술적 개선을 구현하기보다는 어떤 GOS 프로그램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왔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또 특히나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스마트폰 성능의 핵심인 칩셋과 주변 장치에 발열 문제가 없으면 GOS 장치가 필요 없는데 이런 기술력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GOS 논란이 된 발열 관련 칩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됐는데 수율, 즉 불량품 비율이 경쟁사인 타이완의 TSMC에 비해서 불안정한 문제도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또 이른바 동학개미가 500만 명이 넘는 국민기업인데 지난해 임금협상 미타결로 노사 갈등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창사 후 첫 파업도 우려되는 등 원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본 기업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져 온 삼성전자. 신뢰와 넘사벽의 기술력, 노조원을 포함해서 11만 회사 직원을 원팀으로 이끄는 리더십.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삼중고의 먹구름에 직면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 대전은 5도, 대구는 6.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대전은 18도, 광주와 대구는 2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걸로 예상됩니다. 안 위원장은 5년 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는 이번 주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미 총리 후보들을 추천해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인사검증팀에 넘겼고 현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수위의 중요 발표가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3일 총리 후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총리 후보군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의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을 늘리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에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추경.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선 서로 필요성을 공감했단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협의 중인 단계로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50조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비 400조 원을 늘렸다며 비판해온 만큼 윤 당선인 측은 국채 발행을 꺼립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 구조 조정에 기대를 걸지만 많아야 10조 원 정도일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 조정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1차 추경 한 달 만에 또다시 수십조 추경안을 마련하는 걸 동의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재정 여건도 정권이거니와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 시장이라든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서 추경으로 돈이 풀리며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로 신음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며 기름값이 폭등하는 등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 시중 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국채 금리도 계속 치솟는 중입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확대된 데다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높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50조 추경은 어느 정부에서 이뤄지든 적지 않은 나라 빚을 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 속에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41만 4천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8만여 명이 많은 규모로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1%가 수도권에서 나왔으며 경기도가 11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34만 4천여 명이었으며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던 확진자가 주 중반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는 279곳인데 여기에 더해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를 보겠다고 신청하는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표본조사 대상을 대폭 늘려 실시하고 이를 4차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60살 이상 고령층 감염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표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확산이 속을 얻은 미국에서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 BA2가 우세종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6일 기준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2 변이 감염자의 비중을 54.9%로 추정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N이 보도했습니다. BA2 변이의 비중이 50%를 넘겨서 BA2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확보한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산업부 산하기관장들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관계자들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부터 한국남동발전 등 8개 산하기관까지 사흘 간격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을 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3년 전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전직 산하기관장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표를 낸 4개 발전사 사장들은 YTN과 통화해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산업부 박모 국장이 서울 모 호텔이나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정부 방침이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며칠 뒤 각 기관 인사부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더해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의혹을 받는 해외 자원 관련 공기업 사장은 사퇴 종용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조사하고 검찰 수사까지 임박하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내부에서 산하기관장의 사퇴 요구 논의가 어느 선까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산업부와 산하기관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1월 내려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확정 판결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만큼 각 산하기관장 사퇴 이후 후임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은 한국환경공단 등 임원 채용 과정에 특정 인사를 안 치료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고발 3년여 만에 뒤늦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검찰이 환경부에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윗선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 승인을 내주도록 하면서 경제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단서 조항이 오히려 관피와 관행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관을 지낸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철강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퇴직 한 달 만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철강협회에 핵심 권한인 수출입 승인 권한을 맡겼습니다. A씨가 떠난 상근부회장 자리는 산업부 출신이 다시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서 지난해 8월 사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은 8개 경제부처 퇴직 공직자는 모두 588명.
이 가운데 82.5%가 A씨처럼 재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취업 승인 비율은 높았습니다. 이 같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낙하산 인사나 민관 유착과 같은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방편하기라든지 로비 창구 이런 것들은 의욕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 관련 후에도 취업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시키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상당히 이거 반시장적 또 행태가 아닌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7년 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오히려 재취업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위한 일종의 우회로를 뒀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을 보면 이건 이 퇴직공직자는 그냥 하나 위원회 심사라고는 절차만 거치면 80, 90%가 이 재취업에 성공을 하는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처럼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LH 투기 사태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불거진 관피아 문제.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 심사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과 종군 또는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은 사라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란 조장은 강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또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서적의 고등학교 일본사 탐구 교과서입니다.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국민징용령에 따라 동원됐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역사적 사실을 정당한 것인 양 적은 겁니다. 종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모두 위안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일본군의 관여를 감추려는 의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교과서 대부분이 명확히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해당 용어를 교과서에 쓰지 말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공식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子どもたちに誤解を招くことになるので今後使われないという方針になりました。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은 역사를 뺀 사회과목 교과서 12종에 모두 실렸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까지 영유권 주장이 등장했고 공공과목에서는 한국의 내셔널리즘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해설도 실었습니다. 왜 일본이 정당한 영유권을 갖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필자들이 스스로 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의 서술들을 하기 시작했고 전후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教科書採択で文科省の検定を通らないと1年間棒に振るわけですよね。でやはり文科省の意向をある程度受け入れない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교육 현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무이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3월 30일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총리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 본인이 직접 안 하겠다고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몇몇 신문이 안철수 위원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는 건 동아일보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늦은 오후에 윤 당선인을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본인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총리직을 맡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네. 이르면 오늘 오전에 이런 내용이 발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신문에서는 당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이 동아일보는 인수위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예. 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과연 총리는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네. 부분인데요. 발표는 4월 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한덕수 전 총리, 김한길, 박주선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사람이 거론되지만 인사는 사실 발표돼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초등생 범죄도 법에 회출이 된다. 이거 촉법소년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조선일보의 일면에 실려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죠. 네. 뭐 드라마로도 나왔고요. 예.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전해진 바로는 연령의 하한선을 딱 정해가지고 적시하진 않았는데요. 예. 기존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도 이 연령 기준을 따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에 예. 여야가 함께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기사는 뭐 구체적인 촉법소년 범죄 사례라던가 통계 그리고 기준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네. 싣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사로도 많이 다루지만 저도 드라마 보고 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많이 관심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만평 가져오셨네요. 화면 예.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과 관련해서 계속 예.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중앙일보 만평인데요. 장애인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가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준석 대표라고 써 있는데 사람 인물은 없고 무언가 이제 물건만 하나 덩그러니 예.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아이들이 걸음마 연습하는 보행기 같이 예,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 예.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한 말들이 좀 성숙하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아닐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결의 만평도 함께 보시죠. 장애인이 투명 인간으로 표현이 된 모습인데요. 예. 여기에 뭐 혐오라던가 비난, 협박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서야 우리가 보이는갑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단체를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했고요. 이제 지하철 시위는 멈추고 삭발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했죠. 예. 장애인 단체는 인수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한 상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예.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신문 보죠. 네, 일본 관련된 기사입니다. 일본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이 이제 심의를 통과한 14종의 역사 교과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역사 왜곡, 부정적 역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이 역사 왜곡이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연행됐다라는 표현 대신에 동원됐다 이렇게 썼고요. 종군 위안부라는 본인들이 원래 썼던 표현 대신에 위안부라고 수정을 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표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일본이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했던 지난 사례들을 정리해 둔 건데 2017년 이후에 나온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대부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역사 왜곡할 때에도 역시나 이 독도를 본인의 땅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과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로 나서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처음부터 좀 사이가 가까워지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런 기사를 많이 전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고 또 우리는 초치해서 항의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 좀 해결책이 있으면 잘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 부동산 기사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사실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프가 늘 항상 보면은 위쪽을 향하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작년 서울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 가격 변동률 그래프인데요. 지난 4분기 기준입니다. 월세는 3분기에 비해서 9.6% 올랐고 전세는 3분기에 비해서 3.1%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월세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띈다라는 거를 강조한 그래프인데요. 이 가격만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40%를 넘어서기까지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더니 전에는 20%대였던 게 이제 후에는 40%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기존의 전세였던 계약을 월세로 바꾸는 비중도 올 1월 기준 18.4%까지 늘어났다라고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 7월에 시장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에서 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뭐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데 저희가 뭐 며칠째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좋은 소식만 전하다가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회담 분위기가 좋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긴장감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5차 회담을 두고는 그래도 꽤나 진전을 이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뒤의 양측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면 중립국 지위를 택하는 데 동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단 뭐 이전에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휴전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 그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회담 뒤에 이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의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만남 가능성을 시사하는 얘기도 오고 갔고요. 또 기사에서는 평화회담이 급물살을 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의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라서 뭐 여전히 긴장감은 높고 우려는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회담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선뜻 믿지 못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면 좋겠고요.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사진을 봐서는 첼시 구단주로 알려진 인물인데 국제면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자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인데요. 이 아브라모비치가 지난 3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등 협상단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때 참석한 아브라모비치를 포함해서 이때 뭐 우크라이나 측도 건강 이상이 나타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얼굴과 손의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눈이 충혈되거나 몇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양국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러시아 강경론자들이 꾸민 일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도 반체제 인사나 상대국 정치인을 상대로 독극물 테러 등을 해왔던 것을 근거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비슷한 일을 꾸민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대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은 대체로 부인하는 분위기인데요. 사고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신뢰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하거나 모두 선정적인 것에만 목말라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몇 개씩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스포츠 기사입니다. 우리 대표팀 어제 아쉽게 졌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우린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조추첨을 기다리고 있는데 관련 기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뭐 저희 골대 2번 맞췄는데 골망을 흔들지 못해서 아쉬워한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1대0으로 결국 졌고요. 이란은 레바논을 꺾으면서 조 1위로 올라서고 우리가 조 2위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시선이 향하는 곳은 이 월드컵 조추첨일 텐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4월 2일 오전 1시에 이제 조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예. 마지막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포트 3, 그러니까 3번 포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최상의 조는 무엇이고 최악의 조는 무엇이냐, 이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데 예. 먼저 포트 1을 보면요. 1번 포트는 사실 뭐 피파 랭킹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어느 팀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 뭐 카타르 피파 랭킹이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압도적인 1강이 나와서 혼자 3승을 해버리고 예. 나머지가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석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포트가 그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좀 전력들이 차이가 납니다. 최상은 미국을 만나는 거라고 했고요. 최악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독일은 우리가 지난 월드컵에서 2대0으로 또 승리한 바 있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독일이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전력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 1순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포트 3에 위치를 한다고 보면 이제 4번 포트가 중요해집니다. 이 4번 포트는 뭐 일반적인 피파 랭킹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리팀 2팀,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A조 1위 팀이 함께 4번 포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중에서 튀니지를 가장 좋은 상대로 꼽았고요. 유럽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 가능성이 큰 이 웨일스를 가장 어려운 상대로 꼽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추첨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아마 새벽에 또 뜬 눈으로 이 조추첨 바라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대회가 시작돼도 경우의 수를 따지는 머릿수는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 전에도 여쭤봤는데 이 사진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이 난다는 건 뭔가 추억과 관련된 기사일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저희가 포켓몬빵 열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요즘 문화산업계에 이 레트로 열풍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이 레트로 열풍이 도서업계에도 찾아온 모습인데 사진에 나와 있는 책, 말씀하셨듯이 90년대에 큰 인기를 끈 괴담집입니다.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 내용이 나왔던 괴담 공포 특급이고요. 지금은 절판된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 공포 특급을 예전의 그 표지 디자인, 예전의 그 본문 서체를 그대로 살리면서 재출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왼쪽이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마음의 사냥꾼이라는 그 책인데요. 직역이 좀 촌스럽게 느껴졌는지 사실 마인드 헌터라고 바꿔서 그동안 출간을 해왔거든요. FBI 수사관 존 더글라스의 회고록인데 이게 예전의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냥꾼이라는 모습과 함께 인물이 크게 들어가 있는 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추억 소비를 하기 위해 나서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절판 도서를 그 모습 그대로 재출간하는 경우가 도서업계에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사를 본 김에 공포 특급 한번 사서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인 출신 최초로 한국야구위원회 소장에 오른 허구현 KBO 신임 총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총재는 야구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9회 말 1사 만루에 등판한 구원투수라며 팬 우선주의와 규제 완화, 국제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에도 최근 복귀를 추진 중인 강정호에 대해서 허 총재는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허구현 신임 총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정호 선수 거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봐야 되고 또 고려해봐야 될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창호법이 생겼듯이 지금 이 프로야구가 인기가 뭐 있는 스포츠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술 먹으면 핸들 안 잡아야 돼요. 네, 어젯밤 충남 아산에 있는 냉장고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주변 공장으로 불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부지 전체를 휩쓰는 시뻘건 불길.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건물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불은 어젯밤 9시 20분쯤 충남 아산의 냉장고 공장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막 솟구쳐 올랐었거든요, 연기하고. 아마 진화하면서 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폐기물 선별장과 다른 공장도 가까이 있어 불이 크게 번질 수 있던 상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360명과 장비 40여 대를 동원해 연소 확대를 저지했습니다. 저녁 7시쯤엔 광주광역시 봉선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된 승용차 앞쪽에서 불이 났지만 관리인이 빠르게 발견한 덕에 번지진 않았습니다. 가드레일은 넉마가 됐고 트럭 한 대가 도로 위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 평택 포승읍에서 25톤짜리 레미콘 트럭이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레미콘이 1차선으로 오면서 이제 가드레일을 계속 훑어가지고 1, 2차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것 같아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같은 방향끼리 가던 차끼리 실수로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 동안에도 15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 동안에는 일부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늦은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5도, 광주는 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8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포근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반짝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